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는 어제보다 더 줄었습니다. 정부가 어제는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앞으로 1, 2주 안에 500명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백신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는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5명,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54.1명, 3주 전 667명, 2주 전 610명이었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가량 줄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2대1 확진자 수 진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트렌드 또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히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달 들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변수 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향후 1, 2주 안에 500명 밑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다양한 모임으로 인한 개인 간 전파 가능성도 불안 요인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감소세를 6월 말까지 유지시키면 백신 접종의 확대와 맞물려 집단 면역의 효과가 11월 이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수가 작을수록 집단 면역도가 설령 낮더라도 백신의 효과가 일찍 그리고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이전부터 지역사회의 방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고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지수가 1.5가 되더라도 국민의 3분의 1이 백신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70에서 74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에 하루 24만 명이 몰리면서 11.5%의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은 10만 명당 1명 정도고 또 치료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의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제 백신이 과연 현실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생산 능력으로 치면 세계에서 두 번째인 한국으로선 더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이 우려되는지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복제의 성공은 백신 제조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조법을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명시된 제조법은 물론 제조 과정의 구체적인 노하우까지 공개돼야 복제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 끝에 백신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들이 개발 노하우를 전부 공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mRNA 백신 제조법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반발이 큽니다. 공개하더라도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제 백신이 나오려면 똑같은 생산 설비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 몇 곳에서 mRNA 중간 원료를 생산할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백신 완제품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백신 원료 확보도 문제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들어가는 원재료만 280여 개로 10여 개국 80여 개 회사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공급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걸 갖췄더라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소위 전문가가 와서 과정을 일일이 다 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지적재산권 공개 논의가 세계 의약품 생산 2위인 우리나라에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TO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의 진전이 예상되는 바 역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5개 업체가 자체 백신을 개발 중이고 여기에 신기술인 mRNA 백신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어 더 많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주인공으로 등극한 mRNA 백신 플랫폼은 암 등 감염병 외의 다른 만성병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정부는 복제 백신의 생산보다는 독자적인 백신 개발에 방점을 찍고 지적재산권 공개 논의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 김 후보자의 둘째 딸 부부가 가입한 라임 펀드를 두고 특혜다 아니다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남보다 손해를 덜 봤어도 특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투자 주체가 사위인데 왜 자신과 연결 짓냐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공세는 라임펀드 특혜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환매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는 등 조건이 유리했던 라임의 특정 사모펀드 테티스 11호에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부부가 계약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추궁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자신은 몰랐고 또 무관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씨는 테티스 11호는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지적했고 일반 가입자들이 90% 손해를 받고 그리고 이른바 테티스 11호 펀드의 구성원들이 20% 손해를 봤다라면 이것도 역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라임펀드 피해자 대표는 일반인은 알 수 없었던 펀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담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들 중에 저 조건 중에 일부라도 제안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하지만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측에선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적도 없는 데다 이 펀드도 결국 손해를 봤기 때문에 특혜로 보는 건 무리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하던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선 과도한 추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래 내역 다 가져와 보십시오. 의원님이 지금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그 여동생이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60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과기, 해수, 국토 등 3명의 장관 후보자를 두고선 본격적인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내부적으로는 낙마까지 할 흠결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지만 강행 처리 시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마감 시한인 10일까지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최근에 군 장병들이 직접 부실급식에다 과도한 방역 대책에 문제 제기를 한 걸 두고 국방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급식비를 올려서 좋은 메뉴로 바꾸고 단체로 휴가를 보내서 생활관을 비운 뒤 격리 공간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러면 해결될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과 햄 한 조각, 밥과 깍두기 2조각, 닭고기 없는 닭볶음 반찬. 부실급식에 대한 병사들의 입단 폭로.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우선 급식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와 닭, 오리고기의 양을 10% 늘리고 컵라면과 곰탕 같은 비상식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뷔페식으로 제공하고 코로나 격리 중인 병사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대 내 매점인 P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 중 사용이 어려운 PX 물품은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현재 고등학생의 80% 수준인 장병의 하루 급식비를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8,79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화장실 이용과 샤워 통제로 비난을 받았던 육군훈련소는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코로나 격리 시설은 당장 새로 만들기 어려운 만큼 휴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통 4층짜리 생활관을 4개 중대가 1개층씩 사용하고 있는데 각 중대별로 휴가를 보내는 겁니다. 한 중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복귀에도 장병들은 원래 생활하던 곳에서 격리를 하면 됩니다. 또 군은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겠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앱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해줘야 되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국료 지침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장병 휴가와 익명 앱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힘들거나 근본 대책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벼락을 동반한 비에 우박까지 떨어지더니 곧바로 최악의 황사가 이렇게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6년 만에 가장 강한 황사로 인해서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가 됐는데요. 어버이날이자 주말인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빠르게 훑고 지나갑니다. 한여름 소나기 같은 굵은 빗줄기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어 숨 돌릴 틈도 없이 고농도 황사가 밀려듭니다. 하늘에서 본 한반도, 황토빛 모래먼지가 마치 성곽처럼 상공을 채우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은 건물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짙은 황사에 잠겼습니다. 마스크를 껴도 목이 칼칼하고 남산 올라와서 보는데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해오도와 충남 서부 지역에는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5월에 섬지방이 아닌 내륙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연평균의 30배가 넘는 1030 마이크로그램, 서울도 600 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고농도 황사 탓인지 기상청의 백령도 황사 관측기는 1시간 20분가량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잠실과 인천, 수원과 광주에서 예정됐던 프로야구 4경기도 취소됐습니다. 황사는 주말인 내일까지 머물 전망입니다. 서풍을 따라 지속적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8일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황사 발원에 유리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봄은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미국에서 13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권총을 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미국의 일부 주 정부는 총기 규제를 오히려 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다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13살 여학생이 권총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3명이 다쳤습니다. She fired multiple rounds inside of the school and out. 2 of them are students and 1 of them is a school employee. 부상자 모두 팔과 다리를 다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은 등교 직후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교사가 총을 빼앗고 이 학생을 붙잡고 있는 사이 전교생이 대피했습니다. Through my whole life, I never thought I'd ever have to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So yeah.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살 학생까지 총을 쏘는 와중에도 미국의 일부 주 정부들은 오히려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 상원은 면허증이 없어도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가 가능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Any criminal will now be able to walk freely with a handgun in a holster. 플로리다 등 19개 주도 무면허 총기 휴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 체포된 이 남성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밤 10시 반쯤 서울 신림동의 한 도로. 택시 한 대가 뒷문이 열린 채 정차해 있고 60대 택시기사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검은 반팔티를 입고 양팔과 등에 문신이 있는 20대 남성이 기사에게 다가가더니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이 남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주먹으로 마구 내리칩니다. 주변 시민들이 그만 때려라고 소리쳤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택시기사는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집니다. 남성은 중앙선 넘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서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등장하고 나서도 무자비한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로 쪽으로 계속 때리면서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차가 깜빡거리면서
경찰이 오기 한 1분 정도까지는 계속 반응도 안 하시고 빠지시더라고요. 택시기사를 폭행한 가해자는 20대 남성 박모 씨.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안에 구토를 했고 기사가 나무라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자가 술 마셨대요. 술 냄새도 났고요. 현장에서 박 씨는 폭행을 말리려는 시민도 때리고 경찰에게도 침을 뱉으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때리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네. 박 씨는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안에서도 폭행이 있었는지 블랙박스를 수거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해양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달아났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 해경은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요. 경찰이 입건을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하고는 빠른 속도로 후진하는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혀 함께 걸어가다가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한 뒤 자갈마당을 가로질러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 30대 남성은 특수부대 출신의 현직 해경 구조직 경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뒤 편의점에 모습을 드러냈다. 달아난 지 5시간 만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해경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불응, 도주,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불응 혐의는 단속경찰관이 실제 측정을 요구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데 측정 전에 달아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주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역시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달아났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음주운전 혐의. 5시간 만에 자진 출두한 이 해경의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7%. 음주량과 음주 시각, 체중과 성별 등을 적용해 5시간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도 경찰에서는 조사를 할 때 쓰는데 법원에서는 증거력이 신빙성이 많이 낮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불확실하니까. 경찰은 간이 계산 결과 단속 기준인 0.03%가 넘는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드마크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기소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코인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 오늘 여당 의원들이 투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엄청난 돈이 몰려있는 만큼 어떻게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자는 건데요. 이 코인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4만 명에게 1조 7천억 원을 끌어모았지만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넣으면 이제 뭐 2배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입금이 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돈을 다 넣으신 것 같아요. 뭐 이게 원금 1억 2천을 잃은 거죠. 여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는 아예 금지됩니다. 법안은 일단 가상자산으로 성격을 통일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사업 계획서, 즉 백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백서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성격이 뭐고 이거에 대한 권리 책임 관계가 뭐고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정 세력의 시세 조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도 급등락하는 데다가 9천 개에 달하는 코인을 관리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법이 제정되면 제도권 편입으로 인식돼 투기 수요를 자극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우린 금융위에서 인가받은 거래소예요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가상자산 산업을 예외로 두고 거래소를 인가해줘서 그들만의 특성을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다며 하락 위험성을 우려했고 코인 열풍을 이끌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평소 입장과 달리 필수 자금은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중국이 일주일 전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22톤짜리 잔해가 지상의 통제를 벗어나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대기권으로 진입할 거라고 하는데 중국은 바다에 추락할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1, 대화! 지난달 발사된 중국 우주 로켓 창정 5B. 중국이 독자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을 궤도에 실어 날랐습니다. 太阳一帆板展开工作正常. 중국은 환호했지만 미국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듈을 실어 나른 로켓의 잔해가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들은 로켓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로켓 잔해는 대기권에 진입하면 대부분 타버립니다. 하지만 길이 30m에 무게 22톤, 중국의 로켓은 너무 커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추락 예상 시점은 이번 주말입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뉴욕이나 마드리드,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남북으로 41.5도 내에 있는 지역 어딘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반도가 지금 우리가 38선 하냐. 한반도에도 떨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 저격에 나섰습니다. For those of us who operate in the space domain, should be a requirement to operate in a safe and thoughtful mode. We don't have a plan to shoot the rocket down. 실제 작년에도 중국 로켓이 아프리카 주택가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방 국가들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绝大部分器件将在载入过程中烧蚀销毁，对航空活动及地面造成危害的概率极低。 우리 공군도 미국의 연합우주작전센터와 함께 로켓 잔해를 추적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꼭 1년 전 인도 남부에 있는 LG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면서 공장 직원과 마을 주민까지 15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쳐서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가스 누출이 결국 회사 측의 잘못으로 밝혀졌지만 LG는 재판을 핑계 삼아서 이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마치 잠든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 구급차는 쉴 새 없이 쓰러진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지난해 5월 7일 인도 남부 LG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맹독성 가스 유출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유독가스가 귀 속에 들어가 수술을 받은 11살 스리산 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I'm sleeping and wake up and saying what happened means that gas is coming into our house. 결국 15명이 사망했고 6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Neurological issues, bone damage. Both of my legs were paralyzed. I can't walk like any others. I can't even sit for long time. 사고 원인은 저장 탱크 설계 불량과 경보기 고장 등 공장 측의 관리 태만으로 드러났고 LG화학의 한국인 직원 2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LG화학은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보장되도록 전담 조직을 꾸려 장례와 의료, 생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LG화학으로부터 연락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Have you been contacted
did the LG representative? I didn't contacted with anyone. 사고 1년을 맞아 현지 주민들과 한국의 시민단체가 함께 LG화학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LG의 사과문의 내용과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화학 사고가 날 때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땜질 처방을 해왔다. You want that the important medical for us. Any problems will be comments. They have to give us medicines for us. LG화학 측은 유지부동입니다. LG화학 측은 MBC에 인도 환경재판소의 1심 판결에서 피해 범위와 보상 규모 등이 정해지면 그 결론에 따를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덮친 심각한 코로나 사태로 재판은 완전히 멈춘 상황. 가족을 잃고 아픈 가족을 품고 온 마을이 절규하고 있지만 누구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자신이 낳은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살 배기를 혼자 두고 이사를 가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2살 김모 씨는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살 배기 여자아이를 빈집에 버리고 이사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여자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생후 29개월의 아이가 무더운 여름 홀로 김 씨를 기다리다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김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가족과 지인 1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의 의도나 계획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늦었지만 후회한다면서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친엄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성모 씨가 숨진 여아의 친엄마였고 김 씨는 숨진 여아와 자매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1일에는 숨진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성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측근을 특별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던 김우남 마사 회장. 다른 직원들한테도 폭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옛 보좌관을 채용하려다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 따돌아오셔서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지금? 응? 너 처음엔 뭐라 그래? 처음에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김 회장은 해당 직원뿐 아니라 채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넘기고 규정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직했습니다.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재직했는데 과거 전 비서관이 창업한 회사가 이 기간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권한 내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전 비서관이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을 늦추자는 건데 당장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열세 지역인 호남을 찾아서 외연 확대에 나섰는데 이른바 도로 영남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 연기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산 출신 친문 전재수 의원이 나섰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참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 규정대로라면 국민의힘보다 2달 앞선 오는 9월 후보를 뽑는데 공세 빌미만 주고 주목도 덜 받을 거라는 논리입니다. 즉각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패배주의적 주장,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해도 이길 수 있다면 연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죠. 지금처럼 그냥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논란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연기를 주장한 김두관 의원과 만나는 등 연기론에 힘을 싣는 듯한 행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없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무릎 사과 정신을 이어가고 도로 영남당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호남이 우리 해결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끌고 나가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성 있게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내 기조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에선 당원 투표를 줄이고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규칙 논쟁도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MBC 뉴스 최경지입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서 멀쩡한 우유를 하수구에 이렇게 대량으로 쏟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유 뚜껑을 모은 수만큼 투표할 기회를 줘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이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방송됐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유명 K-팝 스타도 화상으로 출연했습니다. Okay, before we start, I want to tell you guys something. 아이돌을 꿈꾸는 팀이 100개 넘게 나와서 노래와 춤을 선보인 뒤 인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문제가 된 건 투표 방식. 일반 회원들은 한 번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투표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打开官方唯一助力小程序“真果力青春福利社”，获取更多为训练生们加油助力的机会吧。 우유를 사서 뚜껑에 QR코드를 찍는 수만큼 무제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 예상 가능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하수구에 버려지는 하얀색 액체는 우유입니다. 새 우유를 따서 뚜껑만 모으고 멀쩡한 우유는 버리는 겁니다. 문제의 영상은 어떤 팬이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을 위해서 사람까지 동원해 버린 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음식 낭비를 조장한다며 고발됐고 당국은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켰습니다. 这实在是社会难以理解和接受的。粉丝追星为什么会如此的疯狂？ 중국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지시 이후에 음식 낭비를 포함해 이른바 인터넷 먹방 규제에 들어갔고 지난달부터 관련 법안까지 시행됐습니다. 特别是我们这样一个有着14亿人口的大国，粮食安全、吃饭问题怎么强调都不为过。 중국에선 매년 5천만 명분에 달하는 음식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음식 낭비뿐 아니라 맹목적인 팬덤 현상, 인터넷 클릭수를 바로 수익과 연결시키는 미디어 환경에도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한 강력팀 형사가 쉬는 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돈다발을 송금하는 한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금융사기 범죄의 일원으로 의심됐던 이 남성,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은행 현금 지급기 앞에 섭니다.
가방에서 돈다발 여러 개를 꺼내서 어디론가 입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1분 뒤 은행에 들어온 또 다른 남성. 들어서자마자 현금 지급기 앞에 선 남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남성 옆으로 다가가 입금하는 모습도 유심히 지켜봅니다. 당시 현금 지급기 위에는 약 500만 원가량의 현금이 이처럼 다발도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은행 직원에게 찾아가 송금 지연 조치와 112 신고를 요청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챈 이 남성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은행을 찾은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금융기관을 많이 사칭하기 때문에 옷을 양복을 좀 많이 입는 편입니다.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 남자분이 양복을 입고 보통 보면 이제 배낭이나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 유행이 딱 맞아가지고. 돈을 입금하고 있던 50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온 겁니다. 입금한 돈이 어떤 돈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누구 이제 심부름으로 돈을 입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 심부름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해줄 수 없다. 경찰은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일을 시작했다는 이 수거책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출신 마약 판매책의 생일 파티에서 수십 명이 마약 파티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 판매책이 누구한테 마약을 팔았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건물에 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이 급히 올라갑니다. 유흥주점 앞 굳게 닫힌 철문을 장비로 두드리며 뜯어냅니다. 천천히. 철문 안쪽에 다시 잠겨있는 유리문. 램. 유리문까지 박살내고 특공대원이 주점 안으로 진입합니다. 주점 안 테이블에는 맥주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뭔가를 흡입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다. 변호사를 거름에 권리가 있다. 주점 안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남녀 34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붙잡힌 뒤에도 약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선원이나 이주 여성들로 같은 국적의 마약 판매책 29살 A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겁니다. 판매책 생일에 다수의 인원들이 모인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그 파티 장소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실시하다가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을 때 판매책 A씨의 집과 차량에서는 엑스터시와 대마,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주점에선 대마와 엑스터시 등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흡입 기구도 발견됐습니다. 3년 전 국내에 들어와 선원 생활을 하던 A씨는 직접 차를 몰고 다른 지역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구해와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외국인 사이에 마약이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프로야구 4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인천과 수원, 광주 구장이 뿌였습니다. KBO는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취소 규정에 따라 수도권 3곳과 광주 등 4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정규리그가 4경기나 취소된 건 2018년 4월 규정을 만든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4경기는 내일 낮 2시부터 더블 헤더로 치러집니다. 프로야구 삼성 김민수 선수가 데뷔 8시즌 만에 첫 홈런을 터뜨린 뒤 무관심 세리머니를 선보였는데요. 배트 플립은 정말 화끈하게 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황사먼지가
황사가 전국을 뒤삼킨 듯 온통 뿌였습니다. 백령도가 한때 10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는 등 올봄 최악의 황사가 또 찾아왔는데요. 지금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백령도의 농도가 947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서해안을 중심으로 농도가 특히 짙은데요. 서울도 5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해 도서 지역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황사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황사는 주말인 내일도 계속 머물 전망인데요. 서울 등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온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나마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비교적 깨끗한 북서기류가 내려오면서 수도권 지방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저녁 한때 충청도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10도, 대구 9도, 광주가 10도가 예상이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과 대구 26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떼셨습니다. 5월 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